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국가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공기업들이 지난 5년간 직원 자녀 학자금으로 4,200억 원을 무상 지원해 왔던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무려 7,400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기업 9곳은 행여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을 다르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장부를 허위로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전체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144%에서 작년인 2013년 199%로 5년 만에 무려 5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 빚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학자금 무상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1,30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들 공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독점적 영업을 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의 수익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특혜를 놔두고 그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국민 신뢰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이,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 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한 주의 한 가운데죠.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했죠. 예. 국회에 도착했는데 빨간 카페트에 양쪽에는 호위무사들처럼 3열로 수십 명 경호원들이 있었던데 예. 그런데 지금 몇 달째 유가족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예. 거긴 그냥 쌩 지나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양정대 기자한테 확인하시고, 네. 밖의 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40분 전부터 국회 본청 입구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못 밝히나요? 안 밝히나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절규한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우리 아이들 하늘에서 울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경호팀은 이에 100명이 넘는 요원을 동원해서 3중으로 인간 방어막을 쌓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본청 진입길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가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는 거냐 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앞서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청 앞에 도착했는데 정홍원 총리는 수행원들을 앞세우고 유족들을 빠르게 지나쳐갔고 유족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청 앞에 도착하니까 유족들은 피켓을 들면서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을 뿐 유족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대로 본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올 때는 보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나오던데 네. 유가족들에게 눈길을 한 5초 정도 주더군요. 아, 나올 때는 네. 눈길만 네. 한 말도 안 하고요. 네. 네. 5초 동안만 쳐다봤고 100여 명이 넘는 요원을 3중으로, 그러니까 6중으로 양옆에 네. 방어막을 쌓아서 그 사이에 있는 레드카펫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네. 이강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요, 국회 들어가는 문이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길도 있더만요, 보니까. 네. 예. 지하도 왜 있고. 거기로 안 들어가고 본청 앞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캐나다, 그러나요? 뉴욕 이런 데 갔을 때는 호텔의 뒷문을 주로 이용하셨는데. 네. 그때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유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그 앞을 지나갈 거면. 네. 목불 인견 이런 말도 있으니까 예. 다가가서 네. 지금 경호원들로 방패막을 쌓을 때입니까? 예.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요즘 조석으로 얼마나 춥습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제발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니 한 번만 지켜보십시다. 이 말 해도 되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안 봤습니다. 오늘 채널A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중에 28번 박수가 터졌고 야권 의원들 중에도 간간히 박수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뉴스 속보로 나오더군요. 네. 뉴스 속보 참 없습니다. 5초와 100명이라.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숫자가 자꾸 많아져요. 7, 5. 자, 두 번째 볼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소득층 조제 분유 그리고 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요? 양승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은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에게 조제 분유와 기저귀 지원을 위해서 5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했습니다. 분유 기저귀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도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서 162억 원이 부처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당한 바 있습니다. 사실 조제 분유 그리고 기저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성실한 공약 이행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양승조 의원이 밝혔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모든 영아에게 조제 분유, 기저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한정한 그런 지원 대책입니다. 네. 지난 선거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계층별, 소득계층별로 투표 성향 분류했더니 저소득층에서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표 얘기까지는 따지지 맙시다. 오해를 빚을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보니까 50억 원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작년 신규 사업까지 해서 162억 원. 네. 다 합쳐도 뭐 210억 원 될까 말까 하는 건데 네. 이 정도를 못 주겠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100조는 뭐 그렇게 손쉽게 날리면서 말이죠. 그러게요. 무슨 4대강 22조, 30조 이런 것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겨우 200억이죠. 예. 나라 예산이 지금 뭐 400조 이렇게 되는데 네.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28번이라고 했는데 26번이군요. 예. 박수 말이죠. 예, 박수. 네. 예. 그것만 누가 또 세는 사람이 있나 봐요. 채널A 기자가 셌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면접 채널A 기자 되려면은 예. 카운트를 잘해야 되겠고. 예. 아니, 여러 번 세다 보면 중복해서 셀 수 있어. 글쎄 말입니다. 예. 참 황당합니다. 예. 그럼 그렇고 고 신해철 생전에 받았던 위밴드 네. 수술 그리고 예. 장유착 이건 예. 지금 사망 열흘 전에 받았던 장유착 수술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뭐 사실 이 소식보다도 네.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40 세대들의 네. 신해철 죽음에 따른 충격, 멘붕, 상실감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예. 하세요. 지금도 뭐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신해철 얘기입니다. 그렇게 40대 전후 30, 40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컸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그 독설과 또는 그 거침없는 발언 정도가 인상적인데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교감을 많이 한 모양이죠. 이 신해철의 음악에 공감했던 세대고요. 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회의식의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노무현을 지지했던 몇 안 되는 연예인이었거든요. 그 사진은 기억이 나죠. 예. 내가 좋아했던 저 음악가가 노무현을 지지한다. 대단한 자부심과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동지의식이 상당했다는 거죠. 신해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공익적인 목소리를 내며 있어서 누구보다도 남의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했던 그 독설가. 이렇게 참 암울하고 우울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하는 사회 속에 이렇게 신해철마저 가니까 네. 여기서 오는 그 상당한 낭패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신해철 씨 소식과 관련해서는 위밴드 수술 그리고 장유착 이런 것들이 뭐 사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위밴드 수술이라고 이게 뭐냐면 말이죠. 풍선 밴드를 위의 윗부분에 감싸줘서 모래시계 효과를 나타내는 비만 치료 수술법입니다. 위를 한마디로 조여주는 거니까 네. 많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도 비만이 치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저도 그 의사한테 위밴드 수술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권유를. 예. 2번 다시 그 병원 안 갑니다. 예. 그게 좀 부작용이 많은 수술이라고. 부작용이 뭐 없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조중동은 부작용 없다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요. 많대던데. 예? 부작용이 있다던데. 아니 부작용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글쎄. 뭐 전혀 없다고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그럼요. 예.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에서 절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죠. 의학을 떠나서 과학에서 절대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위절제술과는 좀 다르게 언제든 원하면은 밴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밴드를 풀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뭐 장점이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처럼 과식을 하면은 식도 확장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네. 장유착이라든지 식도 역류 질환, 구토 증상 이런 것들 피해야 하고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도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의들의 그 설명입니다. 자, 과연 그 신해철 씨가 생전에 받았던 이 수술과 장유착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예. 아산병원에 따르면은 고인은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복막염이 진행돼 있었고 복강 내에 장유착과 장 손상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결국 장유착으로 발생한 심막, 즉 심장을 둘러싼 막 내부에 액체 또는 공기가 심장을 압박하는 심장 압전이 발생해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저산소 허혈증 뇌 손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유착 수술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아산병원 측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사망에 이르른 건 아니고 네. 이미 자기 병원으로 전송되어 왔을 때 네. 이미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다. 네. 이 얘기군요. 위밴드 수술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5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글쎄요. 네. 또 그래서 뭐 장유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관련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수술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됐을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장유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를 법정에서 가리는 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네, 또 의사들을 이기는 일은 거의 수백만 분의 일이죠. 예. 그러게요. 어쨌거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준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며칠 있다 유야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수백만 분의 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강조. 이게 레토릭입니다. 수사입니다. 네, 네. 예.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일부 좀 이렇게 꼬부라진 분들이 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또 물건으로 찾아보고 이거 몇 분의 1이던데 무슨 수백만 분. 김용민 또 막말? 예. 그래 갖고 막말이라고 하지 않고 뻥말. 뻥말. 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저께 상당히 흥분시켰던 뉴스인데 네. 102일 만에 지금 실종자 시신을 하나 발견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유속이 2.4노트인가 넘어가지고 엄청 빨라서 접근이 안 돼서 인양은 못 한다는데 네. 안 그래도 최근까지 배 인양을 둘러싸고 실종자 가족들이 투표도 하는 등 그리고 정부도 지금 실종 종료를 선언하려고 했던 와중이었잖아요. 네. 인양 논의에 당연히 제동이 좀 걸리겠죠. 거기가요, 진도 앞바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명량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물살이 센 곳, 울돌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렇게 물살이 센 울돌목 맹골소에 다음으로 세다 그러대요. 여기가 바로 세월호가 침몰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자, 이곳에서 지금 수색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는 그건 진실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얘기 나왔었던 거고. 자, 어제 한 5시쯤 돼서 잠수사가 세월호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문틈에서 실종자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는 것이 곧 인양됐다는 말과 같은 게 아닙니다.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범정부 대책본부가 여기 수차례 수색을 했다. 13번 수색을 했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그동안 못 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수색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에 걸쳐서 수색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가족들은 생존자들의 목격담을 근거로 해서 남은 실종자들이 여전히 선체 안에 있을 것으로 주장해 왔는데요. 네. 자,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탈출 직전에 일부 실종자들을 목격한 위치는 세월호 4층 중앙 화장실, 이번에 발견한 곳이죠. 네. 4층에 S4 객실, 4층 로비, 4층 B22 복도, 그리고 4층 선미 좌현 다인실 SP1, 3층 계단인데요. 인양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였던 실종자 가족들은 5대4로 수색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4층 선미 3m 정도 구역과 4층 복도 3층 선미를 추가로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십니까? 기왕이면 인양을 하면은 발견하기가 더 좋지 않겠는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네. 예. 이게 어마어마한 배가 말이죠. 물이 다 들어갔을 텐데 이걸 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예.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인양 과정에서 급격한 유수의 이동.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해요. 물이 빠질 수밖에 없고, 예, 그 가운데서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 빨려 나와 버리는 거죠. 예. 그 유속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들어오리는 과정에서 물이
양옆으로 흘러나오는 거. 네. 전체의 공간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 휩쓸려 나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물론 이제 주변에 아주 꼼꼼하게 그물이나 이런 걸로 펜스를 친다면 혹시 모르지만 근데 유가족분들 입장은 심정 우리는 지금 이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는 것이고 그분들 심정은 저 안에 어딘가 내 새끼, 내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이미 다 육탈은 뭐 많이 됐겠지만 그래도 뼈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들어올리다가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닌가 이걸 염려하는 거겠죠. 사실 근데 나중에 사고 원인 규명, 뭐 조타기의 고장 여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인양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실종자분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전체를 다 이렇게 인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단 후 인양.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그 무슨 용접공이 가가지고 절단할 수가 없어요. 그 가서 수색도 못하는 판에 그때 결국 어떻게 하느냐? 부분 폭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폭파하는 과정에서 또 시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멸실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정말 끔찍한. 그렇죠. 그거는 아마 실종자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양이냐 아니면 계속된 수색이냐 이걸 놓고 지금 이번에도 5대4로 나왔으니까 사실 팽팽했는데 처음에 뭐 3분의 2 찬성이면 인양으로 할까 아니면 전원일치 만장일치대로 할까 그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씁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국회 앞 본관 계단에 펼쳐졌던 빨간 카페트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로 끝냈습니다. 국물럽스타님께서는 그 진시황의 그 용병 그 무덤에 있던 총들 토용총이 연상된다고 쓰셨군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민 PD.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어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5시 52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서울법대, 요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한인섭 교수님 모시고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했던 발언,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큰 공로를 세운 건 없다. 독립운동가로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백범 그리고 건국과정, 한일 문제, 항일, 친일 이런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인섭 교수님이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제정부에 맞서서 법정투쟁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항일 변호사십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최고 권위 연구자이신데 한 교수님 연결해서 최근의 논란들 그리고 일제시대와 우리 시대 지금 이 사이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시대인식 이런 것들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있으시면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질문과 겹치지 않으면 모두 반영하겠습니다. 락 에이지스님이 조금 전에 5시 52분에 올리셨나요? 오늘은 국회에서 여왕놀이 했네. 빨간 카펫은 무슨 영화제의 개막식 그런 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케이 마리님이 이렇네요. 청와대 출신 청와대 경호원 출신은 아니지만 경호원 출신인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국회 경호 같은 경우에 보여주기식 경호인 거지 절대로 효율적인 경호는 아니라고 하더라. 실제로 연단에는 최소한의 근접 경호 인원만 남기고 저격 지점 등으로 넓게 흩어져서 취약 지점을 없애는 게 경호의 기본이자 요체인데
입구에 저렇게 쭉 세워놨잖아요. 100명 넘게. 그렇게 쭉 세워놓으면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제대로 된 경호가 되지 않는다고. 아마 저격 등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치안을 믿고 아부 등의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경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역시 실무 종사를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라는 것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치안은 경찰한테 맡기고 믿는 것이고 대통령께 우리가 이렇게 철통 경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호였다. 네, 고맙습니다. 대모달님, 언론인 출신의 정치평론가이신 이강윤 앵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신해철은 결코 연예인이 아니라 대중음악계의 사상가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고 천민자본주의 비인간성을 지적한 그의 대중음악은 선각자적 측면이 강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신해철 씨의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 이런 것들은 물론 챙겨 알고 있었고요. 다만 그의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거나 그것을 듣고 같이 공감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음악적으로도 30, 40대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것이지 그가 그냥 돌출적인 그런 가수가 아니라 철학적 바탕을 갖고 일관되게 어떤 발언을 해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대모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돌님께서 제주조합원 10월 정기 모임 관련 안내 주셨네요. 31일 금요일 7시 반이고 장소는 구 제주 보쌈이랍니다. 제주도 계시는 분들 게시판 좀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바람님, 그리고 또 한두 분이 더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공기업의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 주셨는데 무상 지원하는 것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규정에도 돼 있지 않고요. 무상으로 주는 것 안 돼 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건 더더욱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산 이런 것들 다 나라 정부의 통제를 받고 그들이 경영하면서 지게 되는 부채 이런 것들 다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로 다 통계 잡히는 겁니다. 이곳이 민영화 된다거나 또는 그냥 일반 주식회사라면 이런 거 공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들이 1년에 2천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그건 상관할 바가 없는 것이죠. 나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아닌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학자금 받기 위해서 대출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신용대출 굉장히 이율 비싸죠. 그것도 안 되니까 제2금융권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고리로 대출받아서 등록금 내곤 하는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업이 아닌 곳에 직장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은행에서 빌려다가 등록금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이 사람들, 이 공기업들 지금 공짜로 주거나 또는 무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보다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이자로 돈을 준다는 것은 기회의 금리 비용을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납세자, 전체 국민 다중에게 돌아갈 이익 또는 돌아갈 이익이 적어지거나 또는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 공사들에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복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수준 내에서의 정당한 복지를 해주자는 겁니다. 공짜로 학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빚이 몇십조, 몇 백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짜로 학비를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규정에도, 현재의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물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조합원은 물론이고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공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 일단 논리적 정합성을 떠나서 일단은 움츠려들고 거부감을 갖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정말 사회 정의와 공익과 제대로 된 언론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해당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또 설령 그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시민으로 나가는 첫 번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상처받지는 마십시오. 네. 보동팔님께서 국회에 대통령이 도착했는데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유족들의 애끓는 호소에도 그냥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들어가 버린 그 장면을 포착한 사진. 네, 정말 그렇군요. 오로지 앞만 국회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로 바로 불과 2m쯤 앞에 어떤 유가족분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였겠군요, 보니까. 네, 응답하라고 외치는, 그렇지만 대통령의 화사한 미소. 사진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죠. 공정방송님, 청취자 게시판이 실시간 방송하고 다르네요. 실시간 방송에만 실시간 댓글을 볼 수 있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을 하셨는데 이강윤의 오늘 옆에 있는 V자 거꾸로 한 꺽쇠 같은 걸 클릭하면 원하는 방송을 아무튼 실시간하고 다를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방송님 좀 더 이곳저곳 버튼을 눌러보시죠. 네, 다음 코너 들어가고 게시판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은 제가 무엇을 소상히 무슨 논리적 분석과 주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한 군인의 몇 년에 걸친 싸움 또는 투쟁, 그 과정에서 조직 속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희생,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른바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의 정의로운 목소리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개인을 망가뜨려 가는가를 보여주는 한 샘플을 통해서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총망받던 한 장교의 좌절, 그는 너무 순진했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우선 기사 앞부분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육군 헌병 병과에서 총망받던 황모 중령은 지난 9월 또다시 대령 진급 심사 대상자에 오르지 못했다. 2011년부터 연겁 후 4년째다. 1989년 소위로 임관한 황중령은 위관급 장교 시절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을 전 병과 통틀어 수석으로 마쳤고 장교들이 소령 때 등록하는 육군대학은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다. 요직을 두루 거친 그의 결혼식 때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례를 섰다. 군인으로서의 삶만 꿈꿔왔던 총망받던 장교는 부당한 징계 처분 때문에 진급이 물 건너갔다. 그는 이제 53살 중령 계급 정년을 4년 앞두고 있다. 잘 나가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네, 계급 정년은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례까지 서줬다니까 꽤 각별한 사이였고 총망받았다는 것은 대충 들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진급이 안 돼서 이번에도 진급을 못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똘똘하고 총망받던 한 장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3년 전인 2011년 헌병장성 횡령 의혹 사건 수사 결과라는 거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당시에 꽤 컸던 뉴스고 하니까 또 아직 몇몇 청취자분께서는 기억하실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모 전 준장, 그냥 이 준장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모 전 준장 계속 하려니까 좀 번거롭네요. 그 사람의 비리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방사 수도벙이 사령부의 헌병 단장으로 재직할 동안에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그 이 장군이 말이죠. 사병들 부식용 빵 구입비, 사무기기 유지비, 그러니까 뭐 복사기, 종이, 뭐 볼펜,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방용품비, 방탄 헬멧, 도색비 이런 것들에 다 손을 댔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구체적인 금액, 그러니까 뭐 요런 걸로 해서 얼마쯤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요러요러한 수법을 해서 장부도 위조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4,700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국방부 검찰단 말에 따르면 영수증 이런 관련 자료들을 다 폐기해버렸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부하들에게 너희들 조사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이랬겠죠. 군인 그 상명하복 그런 문화로 보면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장군의 지시를 받은 이제 예하 장교들 중에서 박소령이라는 사람이 늘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헌병단에서, 헌병이 쉽게 말하면 군대 내의 경찰 같은 거 아닙니까? 군대 내에 질서를 잡고 못된 일 하면 잡아내서 고치고 벌 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그런 부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장군이 시켜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 그렇지만 새 가슴이었는지 뭐였는지 죄책감에만 시달리다가 친하게 지내던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당시 황중령입니다. 당시는 황중령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실은 이러저러 한 일이 있다. 이 장군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조직적이고 오래된 일이다. 그 얘기를 듣던 이 황소령이 비위 내용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받아 적은 뒤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A4용지 5장인가 그렇다더군요. 가지고 인사처를 앞두고 이 준장, 이 장군이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자리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다음 가는 2인자 자리고 육군 내 헌병에서는 아주 제일 높은 자리죠. 요쪽으로 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니까 이런 비위 관련자, 비위 지시자,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 그 자리로 가서야 이게 되겠는가? 그럼 요 자리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부정을 해먹었는데 더 높은 자리로 가서 더 큰 권한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서 이 사람이, 이 장군이 병과장에 진급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익명으로 당시 중수단장이었던 승모 소장, 이건 별 2개죠.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중수단장 승씨네요. 희성입니다. 그 승 소장은 이 장군, 이 전 준장, 헷갈리시죠? 이거 어떻게 뭐 얘기를 듣는 동안 별 하나, 별 둘 이런 걸 쓰시면서 들으면 덜 헷갈리실 텐데 이 문제가 있는 이 장군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보 투서를 바꾸서요. 제보 편지를 바꾸서 오히려 어느 녀석이 이런 투서 편지를 했단 말이냐. 이 익명으로 나에게 투서 보낸 자를 색출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놔두고 도둑을 신고한 놈을 잡아내라 이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동안 이런 것들. 그런데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장군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군 기강문란 그리고 이적 행위를 한 제보자는 반드시 추적해서 잡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승 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사건을 전혀 엉뚱하게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이준장, 돈 4,700만 원인가를 부당한 수법으로 조성한 이 사람, 결국 그 돈 어디다 썼겠어요? 집에 뭐 콩나물 샀겠습니까? 자기 진급 비리 같은데 로비로도 쓰고 뭐 좀 그랬겠죠. 자기 돈 쓰기 아까운데 썼겠죠.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결국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 중수단장 자리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투스타였던 승 소장이 맡고 있던 자리로 이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승 소장은 제보 편지를 무시하고 완전히 사건을 뒤집어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이제 황중령은 계속 고초의 길을 겪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자기의 주례를 섰던 그 사람에게까지 또 한 번 제보를 했는데 역시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비위 내용을 조사는 해봐라 이런 말도 하긴 했지만 아울러서 투서자 반드시 잡아내라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성들 국방부의 수뇌부로 올라갈수록 이런 내부 공익적 제보를 하는 행위를 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계속 무슨 장병들 구타니 뭐니 하는 사고가 없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투명하지 않고 폐쇄적이니까. 뭐가 생기면 일단 무조건 덮고 보자. 축소하고 보자. 그거를 보고 배운 부하들이 어떻겠어요? 아, 몇 대 쥐업해도 별일 없는 거구나. 왜? 자기 상관들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황중령은 그 뒤로 육군 그 법원에도 하고 나중에는 민간 대법원에까지 와서 결국 혐의는 벗습니다. 그렇지만 만신창이가 된 뒤입니다. 왜? 내부 제보자라는 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승 소장,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 다 그 뒤로도 혁혁하게 진급도 하고 별도 하나씩 더 달고 어떤 분은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명백히 업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인 것이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죠. 제가 중령, 지금은 이제 대령이 됐습니다만 이 황대령이 별을 달기란 대단히 힘들어 보이고요. 미운털이 바뀔 대로 바뀌었겠죠. 군의 정기를 바로잡지 못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가담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고 신고한 사람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군대에서 무슨 제대로 된 구국 간성이니 국토 방윤이 이런 신성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개인의 일신 영달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오는 그런 강골, 무장, 무인들의 그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 기구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은 홀대받고 고초를 겪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군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대통령 앞에서 받아 적고 쫙 부하들 세워놓고 마이크로 군기 잡고 하는 그런 쇼 당장 그만두고 이런 일들에 반성하고 여기에서 제보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황중령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겁박했던 그런 사람들 뒤늦게라도 처벌하거나 불명예를 안기고 황대령은 분명히 상징적으로라도 진급을 시켜서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때 군은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내부 제보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11분 정도의 압축적으로 좀 맞춰야 할 것 같으니까 답변에 조금 참고를 해주십시오. 오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여야 지도부와도 회동을 했고 근데 그 브리핑을 놓고 한번 번복하고 그 야당이 왜 그랬대요?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사실은 보면 15가지 합의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처음에 듣고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보면 예산안 법정 시한의 처리를 포함해서 사실은 야당이 그동안에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그리고 각종 현안 관련한 이 입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 사실 이 합의문에 보면 거의 투영이 안 돼 있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야권 내에서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 아니냐. 도대체 이런 합의하려고 무슨 사람 좋은 정치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뒤늦게 브리핑 내용을 사실은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가 발표만 안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개헌 얘기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사찰 논란 관련해서 그 부분도 민주주의 위기 부분을 충분히 강조했었다. 이런 거고 또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부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까지는 노력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번복을 한 겁니다. 대통령과의 협상 또는 회담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정치권의 관계 또 여야 관계로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논의가 되는 자리였고 그만큼 야권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중시했던 자리였을 텐데 이렇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단 2시간 만에 다시 번복해서 마치 우리 할 말 다 했는데 이거 좀 브리핑만 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1야당의 이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참 좀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수준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번복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구설수를 살 일이 아니고 좀 더 원칙적인 것을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진짜 핵심적인 브리핑이지.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애초에 우리는 오늘 회동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우리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이 정도의 답변은 듣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애초에 시작하고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정말로 이거 도대체 이 회동을 왜 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니까 뒤늦게 진짜 우리 할 말은 다 했어. 근데 여당이 발표하지 말자고 해서 개헌 같은 것도 얘기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참 제1야당의 대표, 이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이 사실 당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기자들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뻔한 얘기인데 그거 놓고 브리핑 가지도 이렇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아이고 그거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쇼인데.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가 좀 싸한 사이일 거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조우 장면이 더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악수 오해가 있었다? 이게 애초에 사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준비를 할 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상당수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애초에 이제 오전에 기사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제 기사 계획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들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오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난 직후에는 임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혔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하러 들어갈 때 이제 보통 여야 의원들이 이제 전부 기립박수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반에 대한 예의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예전부터 이 야당 의원들은 좀 안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시정연설을 40분 정도 마치고 나서 나올 때 보통 이제 그 가운데 중앙단상에서 이 가운데 문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양 옆쪽에 의원들이 이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거나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 갑자기 이렇게 오늘 이제 풀 기자단으로 들어갔던 기자들이 전해 온 바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하고 거의 악수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기사거리가 되죠.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상황들이 됐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 장면만 놓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안쪽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렇게 저쪽에 서청원 대표가 있으니 악수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박근혜 대통령께 안내하면서 안내하던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사진에 찍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잡을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 장면은. 근데 그것이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악수 일부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 내에서 아직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떠오르는 미래 권력의 핵심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섣부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개헌 문제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문제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좀 이 친박계 좌장이었다가 지금 비주류의 대표 선수가 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좀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이 여권 내에 이 권력정의 변화와 맞물려서 오늘 해프닝 혹은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양 기자께서 두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얼핏 뭐 이런 그 품위 있는 언사는 아닙니다만 찌질한 장면들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이렇게 풍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듣는데도 좀 스멀스멀하긴 했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 지금 우리 양 기자가 전해주신 두 가지도 귀 쫑긋하고 들었지만 몇몇 의원들은 대통령 이렇게 입장하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대통령을 좋아요.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럼 사진까지 찍어야 되나? 아니면 잘 나온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식 사진 많으니까. 자기가 둘이 같이 찍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가는 대통령을 왜 저 찍고들 있나? 참 의원도 참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호불호의 문제 그리고 이 국정운영 수행에 대한 이 지지 혹은 반대 문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적인 입장들이 서로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 시정연설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당 의원들도 입장 퇴장 때 최소한 박수를 쳐주는 좀 그런 합리적인 그런 모습은 보여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연설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 그리고 오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맞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매섭게 질의하고 할 땐 또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찌질 이재를 통한 풍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2개 공공기관의 장, 감사, 이사 등 213명의 지위에 대해서
모두 205명의 친박 인사들, 즉 박피아가 임명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인수위 출신 대선 캠프, 새누리당 기타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담화문 발표 이후에 낙하산 인사, 그러니까 5월 19일 이후에 없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부, 산하단체가 모두 어기거나 항명한 거죠. 아니면 청와대가 방치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 이분은 어떻게 발탁하신 건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주면 살인까지 한다. 인도라는 나라는 가난한데 개나 돼지나 소랑 똑같이 산다.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른다. 이런 발언하신 거, 이게 적십자 원칙의 첫 번째 인도주의, 그거하고 어떻게 융화가 되나요? 제가 아마 좀 젊었을 때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은, 우리 속담에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은 지천명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45살 때 한 발언을 가지고 젊어서 한 실수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증인께서는 공직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1981년부터 83년 경력을 보면은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다고 돼 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런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적인 발언,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공직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그거 좀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실 거면은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다시 제대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제가 정치학이 아니고 사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서 제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낙하산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격은 무엇일까? 혹시 웃기는 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28분 들어왔습니다.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일 논쟁이나 사법정의 이런 것들이 이슈로 대두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항일 그리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무려 20여 년간 일제를 상대로 강력한 법정 투쟁을 벌였고 해방 공간에서는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건국 후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는 등 한 시대의 표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고 시대는 김병로 선생님을 잊어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가 뇌실 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십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국내 최고의 권위적 연구자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등의 저서와 무료 강연을 통해서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고 계시는 분이자 한겨레의 명 칼럼니스트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칼럼이나 신문 기사에 인용되는 선생님의 코멘트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친숙하게 배워왔지만 방송 출연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전화 연결에 응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한겨레 칼럼에 났는데 김구의 대한민국이란 칼럼이요. 반향이 매우 뜨겁더군요. KBS 이인호 이사장이 백범 김구를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죠. 좀 불쾌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건국은 일제로부터 이 해방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독립투쟁에 가장 매진했던 애국자들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마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김구 이런 분들의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김구 선생은 1910년 이전부터 1945년까지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왔잖아요. 네. 또 상임시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냈던 분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한 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나 김구 선생을 떠올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예. 대한민국의 건국이 만들어지는데 네. 무슨 독립에는 기여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이제 평생 소원을 했는데 올해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38선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해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38선을 쪼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결의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면서 그것을 위하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매진했던 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지금도 뭉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을 놓고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네. 하면 그러면 누가 적절하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역사학 교수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 해당 학계에서는 한때 존경도 받으셨던 분인데, 원로급 학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황당했을 겁니다. 그나저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요. 백범 선생은 이른바 그냥 거칠게 구분해서 좌 또는 좌우 진영을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꼽히곤 했는데, 최근 이렇게 백범 선생에 대해서조차 노골적 폄훼가 가해지는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조금 전에 이인호 이사장께서 역사학자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역사학자라고 하면 역사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전공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분이고, 예. 한국의 현대사를 가장 깊이 들여다봤는지 자료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들여다봤는지 그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왜 그런 폄훼가 행해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를 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통성의 토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결함이 있죠. 네. 이제 단독 정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것하고, 예. 친일파를 비호했던 것하고, 종신 독재를 했다는 이런 것이 있고, 박정희는 쿠데타로 시작했고, 종신 독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부분에 대하여 뭔가 치유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함이 없다면, 이승만의 공적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예.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일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백범 선생 자체를 매도하고 싶은 거죠. 깎아내리고. 그래서 이제 백범 선생이 이야기하는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적 승인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현실 국제 감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것을 또 매도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친일파를 비호하고 민주화를 억압하고 종신 집권한 세력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백범선장을 끌어대가지고 매도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픈 그리고 불완전한 해방, 우리 손으로 쟁취하지 못한 독립,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문제가 다시 한번 계속 끝급수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행 헌법은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승리의 소산이죠.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명백히 적시되어 있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맨몸으로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지켜낸 백범 선생 등을 폄훼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예,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김구 선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재헌헌법에서도 네. 1차적으로 선언됐습니다. 예. 뭐냐면 재헌헌법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네. 그리고 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을 이미 1948년 재헌헌법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거듭 확인한 것이 87년에 87년 헌법인데요. 거기에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1919년에 탄생했고 예. 민주공화국이 191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1919년부터 지금까지 법적 정통성이 이어진다, 연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1919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뚝 반을 끊어가지고 예. 1948년 이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48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부정인 셈이군요. 네, 그것도 역시 우리 역사의 반을 잘라내버린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은 건국됐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뭐 했다 이건데 실은 우리 헌법에 지금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바 그대로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1919년 임시정부 때 건국된 게 맞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48년에 재헌헌법 전문 자체에서 네, 이미 건국이 아니라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재건. 그렇죠. 예. 새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다. 재건. 예, 그렇습니다. 새겨 들어야 할 대목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과서 이런 것들에서 너무 그냥 무비판적으로 1948년 건국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말이죠. 예. 조금 뭐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승만 건국 후에 이제 대통령 시절에 반민특위 해체로 일제 청산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역사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 역사적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친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이게 정치 쟁점화되는 순간 민족 정기 회복은 진영 간의 시빗거리로 둔갑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예, 보통 정치학에서 상대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사람들의 시비거리로 만들어버리라, 이제 물타기해버리라 이런 식의 정치 공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정치 공학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죠. 네. 진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 확인된 진실을 바른 역사 교육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일 행적이 있으면 행적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대신 친일 행적은 있지만 또 그 전에 독립운동의 어떤 독립에 있었던 노력들이 있으면 친일 행적이 있다고 독립운동의 노력을 지우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독립운동의 행적은 행적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친일 행적의 행적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친일 행적에 대한 기록의 정리를 자꾸 막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진실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진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수년에 걸쳐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한 민간 연구단체의 그냥 행위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실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교수님 방금 말씀 들으니까 그 점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무기력감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 친일 인명사전 열심히 참고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제목보다 친일 행적사전이라고 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람에 대한 무슨 명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사건이나 행적 위주로 말이죠. 예, 왜냐하면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들어가면 자기 조상인 친일파로 간주되면서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예.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전에 좋은 일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은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감정적 반발을 조금 합리적으로 무마시키는 그런 기능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주 전공이시기도 하고 아마 학자로서 역점을 두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자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가인 김병로 연구에 이렇게 천착하시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예, 제가 70년대 후반에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80년대 끝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법학도는 사법부를 많이 쳐다보잖아요. 예. 사법부가 그때 권력의 신여가 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못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비판을 하면 막강한 독재 권력 하에서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한 법률가들은 없는가를 찾으니까 독재 시대 인권 변호사들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제 노력들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가인 김병로 선생이 그 중심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일 변론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아주 간절하게 바랐던 그 사법부 독립, 법관의 청렴성 이런 부분에서 만인의 사표가 되기 때문에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통해서 역시 또 후학들에게 정리해서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부가 덜 된 사람으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좀 여쭙기가 조금 부끄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제치하 36년 동안 법정에서 판사를 조선 사람이 맡았습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이 맡았습니까? 일제시대 법정에는 전부 일본어로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했고요. 예. 거기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아, 판사, 검사가요? 예, 조선인 판사, 검사 수는 아주 극소했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20분의 1 정도, 네. 되지 않았는가. 한 10명. 네. 어느 시점에 판사 몇 명이냐면, 조선인 판사가 한 10명 정도?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의미 없는 퍼센테이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많았다고 해도 약 한 100명에서 200명. 네. 그 사이였고, 아주 변호사의 존재 자체가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네, 그랬겠죠. 변호사 많이 키우면 그렇죠. 또 피고인 편이 될 예. 것이고, 귀찮아지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예. 아, 판사 검사는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법정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했군요. 예, 일본 법률, 일본어. 그러면 피고인으로 피고석에 앉은 조선인들, 조선 백성들은 일본말로 진술해야 합니까? 아니죠. 일본말로 진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역. 반드시 법정에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있잖아요, 조서. 네네. 조서 보고 그 조서 내용이 맞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인 재판에. 예, 조서 재판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김병로와 같은 항일 변호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 그런 형식적 재판을 깨어버리고. 예. 피고인들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피고인이 왜 그런 예를 들어 항일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조선인 그때 뭐 조선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조선인 전체를 대변해서 네. 변론을 하고 해서 아주 조리 있고 예. 열렬하게 변론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김병로 변호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인 김병로를 그저 그냥 국사책에서 이름 정도만 아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예. 뭐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대법원장으로서 예. 사법권 독립을 너무나 굳건히 수호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관의 청렴성을 남달리 강조했다는 것하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중요시되는 것은 한국의 기본 법률 뭐 형법, 형소법, 민법, 민소법, 상법 등 예. 기본 법률을 초안을 대부분 썼어요. 그래서 한국의 입법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이 갈수록 너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른바 네. 김병로표 형법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던데요. 그 김병로표 형법의 특징 그리고 일본 형법 체계와 가장 크게 다른 점 한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본 형법 체계가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엄청난 법을 한국어로 된 걸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번역해서 쓰자.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병로 선생의 실력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법을 뺏기지 말고, 한국의 현재 입장에서 보다 공익적이고,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고려하는 이런 쪽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신의성실, 권리 남용, 뭐 이런 것들에 그 다음에 전세권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네. 임대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피고인의 권리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고인 국민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하고. 네. 그 다음 법이 사익이 아니라. 예. 좀 더 공익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많이 만들어 넣었죠. 네. 그러니까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른 시절에 선구자적으로 그런 것들에 착안했고 집중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거의 한국의 기본 법률의 그냥 개정자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리가, 이제 한쪽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네네. 늘 액장을 끼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이제 6.25 나서 부산 피난처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예. 근데 정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전기가. 정전이 되면, 머릿속으로 숙려 고찰을 하고, 또 불이 켜지면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서 법 조문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렇네요. 예. 한석봉 무슨 일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불 끄면 생각하고, 불 켜지면 쓰고, 이렇게. 참 말이 그렇지. 그 부산 피난 시절이면 아마 판자촌이나 어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을 텐데 말이죠. 네, 아주 열악한 조건이고, 또 가인 선생의 신체가. 예.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잘라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철인이시기도 하군요.
그 일화를 하나 찾아보니까 말이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는 일제 말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예. 일본 총독부 이 친구들이 배급제를 시작할지도 실시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배급 타서 뭐 술 마시느니 아예 술 담배 끊어버리자. 그래서 끊으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꼿꼿한 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혁혁한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가인 김병로의 청렴 또는 실생활에 얽힌 일화 한두 개 있으면 우리 젊은 청취자들께서 훨씬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가인 선생이 술과 담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예. 뭐 1930년대 술, 담배 좋아하는 대표적인 분으로 때가 있었는데, 네. 일제가 이제 술, 담배 배급을 시작하니까, 예. 그렇게 배급 타러 가면 굉장히 구차스럽고, 그렇죠. 또 창식해명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딱 끊고, 해방 다음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담배를 끊은 게 7년 동안 담배를 끊었습니다. 대단하신 분. 그리고 이제 6.25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대법원장용으로 차 한 대, 이제 관용차 한 대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족을 장손 한 명 태우고 예. 다른 가족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니까 예. 자기는 정부가 불러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니까 각자 알아서 우리 민족 전체가 어려우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부인이 나중에 무장공비에게 잡혀가지고 피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 재임 중에 관패를 끼치지 않는다고 부인의 묘소에도 찾아가지 않고 대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에 부인의 묘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대쪽같이 갈랐고 뭐 연필 한 토막을 아주 토막 해가지고 그걸 끼워가지고 계속 어떤 썼고. 몽당 연필 이렇게 아껴서. 그래서 판공비 있잖아요. 예. 우리 판공비가 연말에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뭐 이렇게 대충 뭐 빨리빨리 써서 없애고. 대충 영수증. 써서 뭐 가능한 한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판공비를 극도로 아껴가지고 남은 액수를 다 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판공비를 연말이 돼가지고 반납을 한 분은 가인 김병로 선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몇십 년 역사에서. 아마 그 수주 변영로 외무장관 지낸 수주 변영로 선생이 외국 출장 갔다가 출장비 아껴서 남은 거 반납했다는 일환 들었는데 판공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거예요. 예, 그거 아주 뭐 본받아야 될 점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죠. 이달 초였던가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클로징 멘트에서 승객에게 이렇게 지갑을 찾아준 전주의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기사의 미담을 소개했던 것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미담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신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계시는 한인섭 교수십니다. 교수님, 그 지갑 분실날도 전북대 가인 김병로 강연차 가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전라북도 순창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이제 가인 선생 강연을 가니까 가인 선생이 음량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이 후덕하고 참 착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때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신 걸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한 20명 정도의 청자 듣는 사람만 있다면 거기가 전주건 순천이건 부산이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직접 가셔서 물론 자기 차비 들여서 가시는 거죠. 교수님 차비로. 그리고 강연료도 안 받으시고 강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물론 흠모와 존경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이런 무료 강연을 시작했고 여지껏 어느 정도나 했고 그 대략 들었던 청중들 숫자, 수강자들을 대략 기억은 하시는지요? 몇 명이나 되는지? 굉장히 쑥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우선 무료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를 합니다. 대화. 강연이 아니고 대화. 강연을 하면 강연을 하는 사람들 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길 바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또 졸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마이크 없고 플래카드 없이
대화하는 형태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어떤 지식을 나누고, 예.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여자의 수는 1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 없이 바짝 붙어가지고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걸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아, 3년. 그래서 저는 사랑방 모임 같이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래서 숫자는 다다익선이 아니고 소소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모임에 참여한 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게 아니고 적을수록 적고 강연이 아니라 대화다. 이 말씀 또한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들으셔도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언론과의 직접 인터뷰 응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가인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한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님이셨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나라사랑 교육 수업 중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모 군부대가 실시한 수업이었는데 북한 인민들이 어떤 고문을 당하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줬답니다. 강사는 현역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칼 같은 도구를 든 남자들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과 피가 흐르는 장면이 보였다. 여자의 배를 갈라서 강제로 낙태시키는 모습이었다. 자막에는 영아 살해, 강제 낙태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문제의 동영상을 같이 본 담임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방부가 만들었고 전국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 교육이었다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잔인한 그리고 자극적인 동영상까지 보여줘야 했는지 논란거리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박범희 회장은 왜 난데없이 군인이 강사로 나서는가, 반교육적이지 않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거리마다 경찰이 차벽을 치지를 않나, 북한 교육에 군인이 나서지를 않나, 삐라를 뿌려대서 남북 대화까지 무산되지를 않나. 2014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여기는 국민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71%가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이 아프다. 소음통, 주차통, 흡연통, 악취통,